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입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지사로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와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안희정 지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이제 탄생에 사실상 중심 역할을 하셨고 양력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지내셨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충남지사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안희정 지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제 오른쪽서부터 황정미 세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제 왼쪽에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정운갑 MBN 부국장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훈클럽의 언론인 선배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관훈클럽 회원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강덕 총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죠. 87년도에 이제 우리가 60항쟁 이후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를 겪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봤던 관훈 토론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많은 만남들이 이 공간에서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오늘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소신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장차 이끌어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 시대 대한민국의 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0년 제가 직접적으로 공직에 출마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제 마음의 포부, 제 마음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안녕 박정희였습니다. 우리가 공화국 헌법을 48년 만든 이래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표준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이었고 관주도형 성장 전략이었고 그리고 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가? 뒤에 많은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난 20세기 국가주도형 민주주의, 관주도형 민주주의, 국가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녕 박정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이 마음으로 TV 토론에 임했고 이 마음으로 거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하면 할수록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제 마음에 좀 더 다른 더 큰 간절한 기도를 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유학은 안녕 20세기였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도 20세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겪어야 했고 분단을 겪어야 됐고 전쟁을 겪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이 악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그 모진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지도자들이 우리 현대사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2016년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려야 한다면 이 20세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 20세기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관주도 그리고 또한 권위주의 통치 철학에 입각한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다짐하면서 제 모든 언행을 이걸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지난 이 20세기에 낡은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 리더십과 사회 운영 원리를 바꿔내자. 그 출발은 나부터 하자. 민관의 이분법,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 선과 악의 이분법,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이분법, 임금님과 백성의 이분법. 이 이분법의 시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는 개척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지난 6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일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교체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과 유료의 말씀 올립니다. 북핵 문제, 경제적인 불안 문제, 지진 등 각종 자연 재난의 문제,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 불안을 이 정보 분야에서 말끔하게 신뢰를 얻고 그것을 안심과 안전한 마음으로 이끌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전, 60년 전 이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좋아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안전한 나라, 일자리의 불안, 전쟁의 불안, 폭력의 불안, 사회적 범죄의 불안, 자연 재난의 불안, 사회적 신뢰 붕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신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자. 저도 정부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유료의 말씀과 우리가 또한 해내자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힘찬 모두 발언 아주 인상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특히 안녕 박정희, 안녕 20세기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선언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대선 출정 선언에 버금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게 구호로서는 제가 볼 때도 아주 하실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강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실행할 강론 같은 것을 지금 준비 중이신지 아직 그거 없이 그냥 지금 먼저 총론만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역시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패기 있게 저를 선언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겠다는 저의 각오를 밝혔다는 측면이 우선 가장 강합니다.
물론 전혀 고민 없이 선언부터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보면서 또 아니면 제가 직접 이끌었던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는 각 분야에서 지난 20세기의 이분법적인 사고들, 관주도형, 중앙정부 중심형,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가 안 풀린다는 각오를 갖고 제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21세기의 정부 형태와 관료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중앙과 지방이 새로운 책임과 권한하에 효율적인 민주주의 정부 행정이 될 수 있을까? 지방에다가 어느 정도의 자치분권을 줘야만, 권한을 줘야만 정부와 국가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정책은, 현재의 국가 R&D 지원 사업은 어떻게 투자되어야만 그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농업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개방화 시대에 농업 없는 나라 없을 터인데 농업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제 영역 내에서 지난 6년 반 동안 계속 저도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반해서,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선언했습니다. 지난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대 교체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대한민국의 전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런 제 포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운갑 부국장. 네, 통합하면 이제 여러 지역, 세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치권에 우선 바라는 것은 제발 좀 그만 좀 싸워라. 이 정쟁을 그만두라는 이런 주문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 지도자들은 늘 이제 국민 통합, 정쟁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안 지사께서는 왜 이런 정쟁이 계속, 그것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선거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난 2015년 말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여론기관이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떠오르면 가장 어떤 긍정적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자유, 평등, 인권, 이런 단어를 국민들은 떠올리셨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어떠한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했더니 압도적 1등이 경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국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쟁이라는 단어를 꼽았을까요? 우리가 경쟁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지난 20세기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싸움으로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상대방 복을 뺏어다가 내 복을 채우는 게 경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 2014년 도지사 선거 두 번을 치렀습니다만 상대 후보 이름을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도지사 시켜주면 이 일을 하랍니다. 이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십니다. 이 포부자들이 자기의 포부를 갖고 최종 결정권자한테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경쟁을 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그것이 경쟁을 다루는 수준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쟁을 다루는 수준이 한 인간의 인생의 완전함을 또한 마무리해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만 좀 싸워라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치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내가 나답게 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경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문화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순서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약간의 기술적 그 에러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설명을 제가 지금 얼핏 들으니까 지금 이제 국회 방송에서 녹화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온라인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제 그대로 됐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국회 방송 쪽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뭐 다시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면을 감안해서 다음 질문 답변하실 때 다시 한번 부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운갑 부국장. 네, 통합하면 이제 여러 지역, 세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치권에 우선 바라는 것은 제발 좀 그만 좀 싸워라. 이 정쟁을 그만두라는 이런 주문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 지도자들은 늘 이제 국민 통합, 정쟁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안 지사께서는 왜 이런 정쟁이 계속 그것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선거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난 2015년 말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여론기관이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떠오르면 가장 어떤 긍정적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자유, 평등, 인권 이런 단어를 국민들은 떠올리셨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어떠한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했더니 압도적 1등이 경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국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쟁이라는 단어를 꼽았을까요? 우리가 경쟁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지난 20세기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싸움으로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상대방 복을 뺏어다가 내 복을 채우는 게 경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 2014년 도지사 선거 두 번을 치렀습니다만 상대 후보 이름을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도지사 시켜주면 이 일 하랍니다. 이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십니다. 이 포부자들이 자기의 포부를 갖고 최종 결정권자한테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경쟁을 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그것이 경쟁을 다루는 수준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쟁을 다루는 수준이 한 인간의 인생의 완전함을 또한 마무리해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만 좀 싸워라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치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내가 나답게 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경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문화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주제를 정치 이슈화 해버립니다. 뒤에 얘기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사드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찬반이라고 하는 정치 공간에다가 이 주제를 들여밀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 안보와 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개발의 문제, 지역 발전의 문제, 경제적 이슈의 문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정치 이슈화해서 대중공간의 찬반으로 무조건 몰아버리려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만 좀 싸워라 라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경쟁을 우리는 남을 헐뜯는 경쟁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을 다루는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민주주의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이슈화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쪽으로 모든 이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될 많은 주제들은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많은 주제들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왜 얼른 이 대답을 드리냐면 지역 내 환경과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환경 보호 단체들은 진부적 도지사가 왜 정치적으로 선언을 먼저 안 하냐? 나는 그거 반대한다고. 이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이슈를 선언해서 여론을 이끌어야 되는 주제와 우리가 문제를 정밀하게 풀어야 되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이 그만 좀 싸워라의 문제는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줘라, 좋은 경쟁을 해라, 이런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꿈을 표현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러 선택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관, 아까 예를 들면 뭐 선악, 정의, 불의, 이게 구분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접근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회색지대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논의 구조만 있는.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20세 지난 20대까지 저는 혁명을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적을 당했던 이유도 저는 혁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에 의해서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에 이르렀을 때 저는 민주화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러한 시대, 즉 제국주의가 침략을 하고 식민지가 되고 이랬던 시절에 중간은 모두 회색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 폭력과 전쟁이 20세기까지 진행되었던 그 시절에 우리 모두는 이분법적 진리관에 입각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도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저임금과 일자리의 고갈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과연 그러한 식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의제적 정의와 불의라는 이름으로 다툴 수 있는 주제일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은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합니다.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자기는 어떤 방향으로 그 문제를 볼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면 그 가치와 방향을 국민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합의들과 정책들은 좀 더 많은 과정에서 우리의 논의와 합의 과정과 전문가들의 지도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들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군사 전문가가 되어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밀할까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제가 2010년 도지사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그때도 느꼈던 주제입니다. 중이온 가속기를 중심으로 기초 물리학을 통한 우리 과학계의 발전은 과연 어떻게 꾀해져야 되는가? 모든 정치와 우리 지도자들이 갑자기 중이온 가속기가 뭔지 공부해가지고 그거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논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은 R&D와 과학 입국에 대한 미래의 포부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라는 지도자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중이온 가속기와 그 중이온 가속기가 어떠한 실험실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에서 그 과학단지가 만들어지는 과학계의 지도자들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건 정치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의 오만입니다. 국가 권력에. 그런 점에서 선악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견해를 밝히고 국민들한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네 편 내 편 정의와 불의라는 싸움법으로 돌려내는 것은 그것은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자라고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뭐 철학 강의 아니면 정치학의 근본적인 원론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 것 뭐 같아서,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별 수 없이 한번 나섰는데, 이 정치적 논란을 빚는 이슈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슈가 구분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라는 건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듣기 때문에 그게 빚어지는 건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빚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오히려 민주주의 완성이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딱 끊어서 흑백처럼 끊어가지고 그 정치적 논란을 빚는 이슈는 정치인들은 개입하지 말고 뭐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슈만 해라. 그리고 사드도 이제 뒤에 무슨 군사적 측면이나 이런 건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게 그 포인트가 대통령이 사드를 정치적 논란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논란의 와중에 어차피 국민들도 나서서 사드라는 논란이 빚어지니까 뭐 정부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끼어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어떤 규결 책임이 있다라는 저는 주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좀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일단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의회의 지도자와 정당의 지도자 모두에게 이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고, 언론계의 지도자분들께도 좀 제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적당히 위원회 체제로 만들어서 그냥 위원회에다가 리스크나 논의 다 분담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결정도 안 하는 회피주의 정치를 하자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2010년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정치가에서 행정가가 되었는데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그 질문에 대해서 참 어떻게 답을 할지에 대해서 몇 날들을 고민했습니다. 1년차 대답이 조금 다르고 2년차 대답이 조금 다르고 3년차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문제의식은 비슷했지만 왜 고민을 했느냐면, 정치는 뭔가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51대 49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고, 행정은 뭔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20세기 정치의 극복 과제다. 지금 여당이 집권하면 다른 대한민국이 되고 야당이 집권하면 다른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것인가? 사실이 그러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뿐입니다. 이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민주주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론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법제화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민주주의 지도력과 철학과 제도로 보면 사실상은 정치와 행정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예. 네, 우리 황정미 네. 의원 질문하시죠. 지금 지사님 이분법 시대, 뭐 정치 과잉 시대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식 정치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가장 정치 과잉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안지사 한때 혁명가를 꿈꾸셨던 이제 운동권 출신이시고 또 대표적인 친노 이제 정치인이신데,
그 소위 친노 정치가 그 뺄셈 정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가르기 정치의 브랜드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있고, 또 사실상 지금 야권이 분열한 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친노 정치의 폐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런 비판에 수긍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극복을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친노 정치하고는 진짜 결별을 하신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인터넷 글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의 장자가 되겠다고는 포부를 늘 밝혀온 저 안희정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겠습니다. 이승만, 김구, 박정희로 이어지는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젊은 사람의 저의 노력과 다짐을 선언한 측면이 좀 큽니다. 근데 막상 그 다짐을 해놓고 나니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요즘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볼을 너무 세게 차놓으면 그 볼 쫓아가기 너무 힘든데, 하여튼 제가 왜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정민 의원님께서 노무현 시대에 대해서 또 친노 정치의 그 연원과 지난 시대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김대중 노무현 모든 역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긍정성만 보자고 제안합니다. 역사는 그 긍정성을 가지고 벽돌 쌓듯 쌓아지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우리가 모두 교훈으로 잘 배우면 되는 거다. 또 현재의 과제로 그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우리가 잘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역사와 선배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갖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친노, 친문, 친박, 친이 이런 식의 구분법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2016년 지방정부의 도지사이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는 새로운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지사께서 마련하신 배포하신 이 원고대로 연설을 안 하시네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 다 소화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20세기를 극복하자, 또 박정희, 안녕,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면서도 또 이제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좋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라면 모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동서통합 얘기하면서 동진정책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어떤 한쪽 지역을 더 자극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결이 다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희정은 이거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다듬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언제쯤 또 이런 그 플랜을 좀 내놓을 수 있는지. 너무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여러 대선 주자들이 다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부는 그래도 지방 정부에서 시도했던 협치라든지 아니면 권력 분점, 그다음에 또 안 지사도 얘기하지만 지방 분권, 권력 공유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어떤 점으로 조금 더 가깝게 그 다른 말로 치환을 할 수 있는지 두 점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해서 안 지사는 다른 분들이 못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두 번째 좀 더 자기 그 정치적인 이를테면 수단이랄까 방법이랄까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지 질문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통합과 관련되어서 예. 김대중 정부와 또 앞선 지도자들의 그 과제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펼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분들이 말씀을 다 실패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던 거죠. 예.
예, 진짜 그런 점에서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은 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플로에 있는 우리 기자들이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막 손이 너무 쥐가 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제 말이 너무 빠르답니다. 그래서 빠르면 타이프 치기가 손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기자님들? 예, 이런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건데. 예, 기자님들한테 박수를 받으니까 더 자부심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네,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되는 것은 모든 공화국 지도자들의 기본 임무입니다. 기본 임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치와 선거와 지도자들을 많이 못 가져봤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야 합니다. 그게 다 저는 왜 그런가? 나를 지지하고 나의 소신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사악하고 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결집하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를 치러놓고 나서 나중에 통합하자고 하면 마음 상한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2010년 도지사 처음 되자마자 통합방위회의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시도지사님들과 장군님들 모시고 이명박 대통령이랑 통합방위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17명의 시도지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영빈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내내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군에 많은 지도자들이 다 있고 장관들 죄다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핵심은 국민의 단결입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종북 좌팔이라고 비난을 해버리면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으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이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격정도 올라오고 근데 그 격정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른들께 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도 이렇게 눌러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손이 고스란히 베이더라고요. 손에 땀이. 국민 통합은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지자를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연설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기고 나서 은전배풀들씩 하는 게 통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세기와 결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세기식 정치관을 가지고서는 내가 옳고 상대가 사악하기 때문에 상대하고 그냥 적대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봤습니다. 전청장에서. 제 얘기가 또 빨라졌네요. 미안해요, 기자분들. 근데 저는 그래서 국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의 비전을 얘기할 때 남 비난하는 것으로서 자기 내용 채우지 말자 제안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좀 하자. 그러면 훨씬 더 국민 통합과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재의 지역주의적 분열, 계층 간의 분열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가 운영의 형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현재의 집권화된 국가 체제 내에서는 지역 발전이 모두 중앙정부가 예산 좀 더 따오는 것으로 지역 발전이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고 총선거를 할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를 뽑아주면 내 지역 발전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힘센 나를 뽑아줘야 지역 발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때의 연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집권 여당 되면 우리 지역에다 그럼 국가지정을 더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정권을 만들려고 영남, 호남, 충청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5천만 모든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적 과제를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중앙집중화된 현재의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 체제를 자치분권 체제로 빨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체제를 통해서 지역 개발의 이슈들은 지방 정부의 책임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체제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헌 문제의 핵심은 자치분권 헌법으로의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현재의 지역적 대결 구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큰 줄기로 말하라면 저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개발의 결정력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행정과 정치체제와 운영체제에서의 가장 제도적 설계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모든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지, 자기 정당의 지지를 국민을 갈라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저는 없길 바랍니다. 네.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는데요. 정치 교체, 시대 교체, 그다음에 그 20세기의 결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 기억에 따르면 야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줄곧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사람 중심을 시대순으로 나열을 해도 노무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동영, 손학규, 문재인, 안철수까지 거의 같은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정반대로 굴러가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지금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야권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통합을, 큰 통합과 비전을 말씀하시려면은 야권부터 통합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보관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직업적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철학과 지도력에 충실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어떤 노력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변화의 출발은 정치와 정치 지도력에서부터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이끌기 위한 그들의 언행과 정치 지도력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지역의 도지사로서 정말로 도민들이 어려운 결정 속에 도지사를 첫 시작했고, 오늘 외람되게도 시도지사 중에서는 도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도지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소신을 왜곡한 적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든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들이든 어떠한 주제들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 소신이 지역 내의 정파적 갈등과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저는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이제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권의 분열이든 국가적인 분열이든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분열의 근원은 지난 20세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주의, 동서냉전에 따른 이념, 그리고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이 세 가지 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와 나를 가르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지금 기준들이 다 되어서 그것이 정치 활동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에 기초해서는 현실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와 철저히 결별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야권 통합 문제도 이러한 지역적 연구주의와 중앙 집권화된 국가 운영 체제, 낡은 정치적 리더십들이 만들어낸 우리 내부의 분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 시간이 한 40분 이상 갔고요. 이제 앞으로 토론할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그 도정과 관련된 질문도 저희가 좀 몇 개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또 도지사님이시니까 안 물어볼 수는 없고 답변을 대신 짧게 그 감사합니다. 질문도 그래야겠습니다. 불어도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 도정을 하시면서 본인 평가가 좋다고 그러는데 가장 잘한 게 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거 지금 뭐 고심하고 있는 게 그건 뭔지 답변해 주시죠. 예, 그 현재 도지사 제도이나 아니면 대통령 제도이나 의회를 선출해 놓고 독임제적 어떤 그 지도자를 직접 선출해 놓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적 결함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지난 6년 동안 민주주의의 리더십을 갖고 대립적 갈등적 주제를 충분히 우리는 지역의 대화와 토론과 행정의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수렴해서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과 규칙을 신뢰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믿음이든 내가 주장하는 바가 그 과정에서 수렴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로림만의 주력발전의 문제, 금산의 한국타이어의 폐타이어에 의한 폐타이어의 재처리를 통한 보일러 발전 시설의 문제, 곳곳에 있는 강정리 및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과 성면 광산의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모든 주제들이 지역의 개발과 갈등의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을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및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모든 이해가 조절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을 가장 저희 첫 번째 제 도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랑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역시 자치분권 중앙집권화된 체제입니다. 1995년 민선단체장 처음 뽑았을 때 한 예로만 든다면 재정 자립도가 65%였습니다. 지방의 시, 군, 도가. 그런데 지금은 47%, 48%, 좀 반올림하면 20% 떨어진 겁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시대로 가자고 했는데 재정 자립도는 21년이 지난 현재 20%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는 조선 500년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국가 운영의 핵심적 어떤 원리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현재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에도 우리 사실상은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지 않는 이상 메르스의 질병 감염 체제를 잡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물론 중앙정부의 종합 기획과 방역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과 결정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치분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월호의 문제들도 결과적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기 책임과 결정력들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하여튼 우리가 너무 중앙 집권화된 나라, 관 중심의 나라로부터 지방자치로 민관의 거버넌스 협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장애에 걸려서 못 넘어갈 때 가장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대권 관련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대권을 준비하는 지도자로서의 뭐 자질이나 철학 이런 건 충분히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질의응답이 좀 미시적인 뭐 이런 거 대권 준비는 실제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로 좀 진행됐으면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그 가급적 많은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급적 한 1분 정도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염두에 한번 알겠습니다. 예.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특별한 경우는 뭐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우선 그 내년 대선 출마 관련한 입장을 좀 분명히 듣고 싶은데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겠다. 그래서 출사표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 얼마 뒤에는 또 국민과 대화를 하는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출마 결심이 이미 굳혀진 거죠? 예, 2010년, 2014년 제 도지사 제1 공약이 김중필 총재의 비애와 자절의 역사를 극복해서 영남, 호남, 충청도의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 도지사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제1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대선의 이제 시대 정신 그 최대 화두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나 모든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세 가지를 늘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첫 번째, 배고픔과 가난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빈곤이 문제이냐 사회적 불균형이 문제이냐인데 두 가지 모두 좀 포괄해서 빈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 억울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승복하는 결과여야 합니다. 세 번째가 불안을 안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홍수, 지진, 쓰나미, 외적의 침입, 전염병, 이 모든 삶의 불안으로부터 요새는 초미세먼지, 환경, 이 불안을 안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임무를 모든 국가 정부 지도자들은 늘 어느 시대나 떠안게 돼 있다. 예,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세대 교체 문제인데요. 그 안 지사께서 남경필, 원희룡 지사, 김부겸 의원 등과 자주 만나시죠? 예.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만나게 되고 당 활동에서 만나게 되고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그때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이 의견들을 나눕니다. 그러시면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얘기할 때가 더 편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대표와 얘기할 때가 더 편하십니까? 어디가 코드가 더 맞아요? 국가의 미래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다 편합니다. 어쩌면 좋죠. 근데 다만 우리 세대 같은 우리 그 세대들이 만났을 때 좀 더 합리주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틀로 보면 훨씬 그 시간과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사실 없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여야 구도도 있지만 뭐 삼질의 뭐 논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잠깐 약간 농담 반에서 여쭤보는데 그분들하고 미래 언젠가 아니면 이번 대선에 그 당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바람을 크게 한번 일으켜보고 싶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신 적 없어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예, 그런 계획은 저는 아직 없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지역 내 어떤 농민이시든 젊은 사람들이 좀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얘기 좀 잘하고 힘 좀 뭉쳐봐라. 그 여야를 뛰어넘어서 젊은 사람들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힘을 뭉치면 우리가 보기 얼마나 좋겠냐 그러세요. 예, 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로서
저희들의 직업으로서 업으로서의 우리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뭔가 뛰어넘어서 국가의제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관행과 문화, 그런 협력과 토론의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안 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도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분을 내놓더라도 새로운 인물, 세력하고도 이렇게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안 지사님 주변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의 뭐 국보위 경험 논란이라든가 뭐 재벌 출신 여성 최고위원이 나와서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좀 반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정치성 논란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선거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논란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정치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각각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 본의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자는 제안 말씀을 좀 드립니다. A라고 말을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B라는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A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매번 말과 그 말 표현에 이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그것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서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국민으로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문화와 시민의 정치 문화이기도 하고 정당과 의회 지도자들의 정치 문화이기도 하고 국가의 통치력의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저의 노력들이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성숙한 토론으로 이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안 지사님은 김종인 전 대표나 삼성 임원 출신 여성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야당의 야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셨는데 또 지도부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 출신의 누구다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으면 저는 그 말을 곰곰이 되씹어 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이쪽 분이 되셨으면 다른 분이 되셨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재벌이 주제로 바라본다든지 다른 주제로서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해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대화에 실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우리는 파악해 줘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본 현재의 우리의 정치 문화는 대부분 그 액면가의 말을 가지고 너무 말꼬리를 잡고 싸웁니다. 그러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 잘못되고 상대방 죽으라고 하는 게 상대방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찾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점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술이고 정치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대로 꽃 피울 거다. 나를 장미꽃 옆 튤립이라며 네가 먼저 지는 꽃이라고 하지 말고 튤립으로 불러달라. 우리 안 지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 중앙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차차기에 출마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얘기 들립니다. 처음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불펜 투수 또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 나대로 불러달라고는 하지만 정말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배수진의 심정으로 나선 것인지 좀 더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오랜 동안 관행으로 물려왔었던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오랫동안 맺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자기가 지켜야 될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와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어른께 하는 말이 있고 말법이 있고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말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랫동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함께 한 집안에서 지내왔던 분이 선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법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지도자들이 공적 삶에 있어서는 자기 소신과 포부를 갖고 또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당신은 안 돼, 내가 할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생각과 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정당해야 된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저의 생각을 말씀을 올리고 있고, 다행히 우리 또 문재인 대표님을 포함한 당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또 젊은 후배와 함께 또 경쟁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까지 저를 축해 주셨으니 저도 더 용기를 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잘 갈고 닦아서 국민 여러분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소신과 포부를 앞으로 기회가 공간이 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네. 신정록 의원. 제가 그러면 근데 그 지금 문 전 대표도 사실 그 지역주의 극복, 통합, 뭐 민주주의 확장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지사가 얘기하시는 이 포부와 꿈, 비전하고 문 전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떤 게 차이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 잘 안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자꾸 비교하려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불필요한 싸움이 생깁니다. 국민들은 그냥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십니다. 국민들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들을 잘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저에게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무엇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당원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민주주의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숙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농담합니다. 이번에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를 보면서, 저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 몰랐습니다, 그 전에. 근데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배구계가 배출한 아주 걸출한 선수였더구만요. 근데 올림픽 경기가 되어서 두세 경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모두의 국민 스타로서 우리 김연경 선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모든 선거 공간은 그렇게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제가 내년 초에 일정한 정도 시점이 된다면 제가 그런 포부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포부와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안 지사께서 불펜 투수, 그다음에 구원 투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마를 이제 사실상 이렇게 이제 확정한 단계까지 왔는데, 문 전 대표가 뭔가 미덥지 않아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이게 확장성 문제인데요. 확장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 지적들이 나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 전 대표 쪽 사람들도 그 모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 지사께서는 그게 미덥지 못해서 가고 있느냐? 저는 제가 이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지만 지난 20세기와 결별하고자 하는 저의 절실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방정부의 지난 6년에 또한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그걸 실천해 왔고 노력해
저 스스로가 내년 올 연말과 연초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린다면 그 결심은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라고 저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 구조나 선거 공학이나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선거 공학과 유불리 앞에 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과 신탁을 맺는 것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그 지도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나서는 길이지 누구랑 비교해서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교 문제는 저는 제 머릿속에 전혀 없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확장성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문제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타 후보의는 저는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즉 명절날 경로당 가면 어머님들 고스톱 치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들 모두 따세요. 예, 도전하는 모든 후보들께 국민의 사랑과 그들의 행운이 다 함께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이전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 지사는 지역, 고향, 뭐 친노, 친문, 비문도 다 뛰어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충청 대망론 자체를 비판한 건지요? 예, 제가 2010년, 14년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도민 여러분께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이 뭉치니까 호남이 뭉치고 영남과 호남이 뭉치니까 충청도도 뭉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김종필 총재가 겪었던 평생의 비하와 좌절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가 100번 지역주의 정치를 하더라도 충청도는 지역주의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신과 포부로 대한민국의 젊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가 있으니 저를 도지사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성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중부권 대망론이라거나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합과 미래를 향한 지도자를 너무 지역에 가둬놓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법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충청 대망론을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호히 비판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건지요? 뭐 이 정도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있겠네요. 이미 저는 또 이 얘기를 무수히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또 국민들 여러분께서 여러 후보들의 얘기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또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른 이제 뭐 여야의 이제 이른바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뭐 평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뒤에 혹시 시간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어차피 안희정 지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 뭐 이런 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중근 의원 시작하시죠.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뛰어넘고 노무현 대통령도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안 지사에게 정치적 아버지이자 또 동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넘겠다고 하는 그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또 완성을 하겠다는 말씀도 전에 하셨는데 뭔가 이제 부족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노무현 정부를 뭐 거기 참여도 하셨지만 어떻게 평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못했기에 뛰어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대중, 뭐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그 누구든 저는 첫 번째로 지나간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 시절의 역사적 성과를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우선 전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에 뭔가 못 풀었거나 그 부분의 개인적 어떤 실수와 오류에 의한 것이란다면
그것은 좀 더 우리 사회가 관대하자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역사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응전한 지도자로서의 그분의 한계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으로서 그 얘기를 모두 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아직 저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히 외람되어서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똑같이 어떤 시대의 과제를 가지고 부딪힌 겁니다. 분단도 풀어야 되겠고 동서냉전과 상처 입은 국민들의 분열도 풀어야 되겠고 더 좋은 경제적 번영과 미래의 비전 가치도 만들어야 되겠고 IMF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기도 하겠고 이런 수많은 과제들 앞에 그분들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그 시대에 의해서 다 풀지 못한 과제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다 물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시대든 간에 그 과제는 후손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대의 과제에 직면해서 우리는 새롭게 넘어가자. 그랬을 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와 박정희 시대까지 포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일 것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분열과 지역적 연고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또한 동서냉전과 이념의 시대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성장과 분배와 라고 하는 전통적 과제를 해결해내는 방법들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대신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핵심이 선거라는 51대 49 게임을 잘해야 합니다. 51%를 얻어서 이기면 무엇 하겠습니까? 49%가 도저히 저 사람은 비기 싫다는데 리더십이 형성되어 나오는 과정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떠한 49%의 반대자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 시대와 리더십으로 이 전환을 좀 넘기자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시대의 역량을 근거 삼아서 그렇게 한번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지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와서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받은 게 없는, 다시 말해서 부채가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에서 그런 말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정한 극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극복한다는 얘기를 시대적인 과제 말고 노무현 대통령 개인 어차피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걸로 바꿔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당에 속해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든 다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든 가능하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부딪혔던 과제에서 우리가 전진했던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많은 국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그 시대도 뭔가 이룬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만약에 불행하고 오늘에 뭔가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앞선 선배 세대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못난 후손의 자세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축적해 나가자는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민 정치의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선 대통령들에 대해서 관은 제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오늘 현재를 푸는데 제가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오로지 앞선 지도자들이 그 공에 대해서 저는 주목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좀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 이제 아까 사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현 정부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황정미 의원께서 뭐 질문이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뭐 공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별로 질문들이 또 답변이 저기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현직 대통령 공과를 어쨌든 같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일단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물론 아직 뭐 임기가 남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자랑거리는 계속 얘기를 하시겠다니까 그럼 자랑거리, 그러니까 잘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으로 보시는지. 예, 대통령도 치외 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으로 잘 간직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법률을 위배했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은 주권자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축적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모든 어떤 특수한 지위라고 제가 다 용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영역 속에서 조금 각각의 스타일들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완고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개방형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좀 화끈한 분이 있고 이것은 좀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과 헌법 정신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통령의 통치력의 범위를 현재로서는 검찰권이나 국세청이나 준사법기관을 임기제의 임명직으로 뒀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포괄적 통치력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통치력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대하게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질문을 그러니까 스타일 통치 스타일에 관한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의 공과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아쉬움은 좀 더 따뜻하게 소통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따뜻하게 소통해달라는 것.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지사께서는 항상 단호하고 이렇게 좀 분명한 이미지인데 오늘은 어떻게 대답이 계속 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 평가마저 이렇게 다 피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민심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헌법과 법률 앞에 서야 되고 민심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심을 돌파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이 있고 순응해야 될 민심이라고 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요새 전문 사람들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분 것이 늘 통치력을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인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리고 또한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점에서 우병우 수석물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고집으로 일방적으로 가신다는 걱정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대화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대통령 취임 때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좀 더 따뜻한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혼자 너무 외로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주변의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매 해마다 계속 주문을 해왔던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주문을 저는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신유.
예, 개헌 관련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개헌에 찬성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그 안 지사께서 비슷할 것 같은데,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입장에서 앞으로 1년에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그 권력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논의는 반드시 그 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든 외과 의사들이 자기를 소독하듯이 그 해당 주제가 오염되지 않게 그 주제대로 이끌어가도록 논의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를 어떠한 정파와 정치 지도자들의 국면 운영용 전략으로 이것이 타협되거나 그렇게 논의되질 않길 바랍니다. 헌법은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정국이나 국면 그리고 선거를 앞둔 유불리를 가지고 헌법 논의를 하고 말고의 문제를 그런 차원으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법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러면 정파적 이익과 해당 선거의 정파적 유불리를 반영하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계약서 헌법이 되려면 정치 엘리트와 정당들 간의 계약서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계약서입니다.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내가 왜 국가를 만들어서 내 기본권을 일부를 양해해야 되는지, 왜 국가한테 배타적 물리력과 폭력권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주권자들의 계약서입니다. 이 주권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과 상권 권력과 권력 운영 체제에 대한 권력 엘리트들의 관심으로 국한되면 안 됩니다. 저는 헌법 논의가 그렇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 자기를 권리 행사를 하고 참여를 하고 국가 운영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헌법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이 논의를 목전에 앞에 둔 선거, 일정 정도 정당의 유불리의 전국 운영의 국면에서 카드처럼 꺼내드는 개헌 카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개헌 논의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에 이루기 어렵습니다. 네, 개헌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좀 현안에 대한 좀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북한 핵 관련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 뭐 지금 뭐 그런 걸 각오하더라도 핵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우리 정은갑 의원님 구체적인 거 한번. 네,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이제 북핵이 내년 대선에도 큰 화두가 될 텐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화해 정책 때문에 북핵 개발에 응했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또 자체 핵무장, 미국 전술핵 배치, 이런 견해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92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및 IAEA 국제 핵 사찰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92, 93, 94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반도에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하자고 제안합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5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국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당과 정치는 퍼주기를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한편에 있고, 한쪽에서는 당신들도 다른 대책이 없었느냐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지난 24년 동안
북한이라고 하는 동서냉전과 사회주의 붕괴 이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적으로 그들을 소프트 랜딩하는 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건 미국의 실패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실패이기도 하고 주변국들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이 24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된 전력 로드맵을 우리가 합의하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하고도 만나는 이유는, 그래서 많은 대화하는 이유는, 국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그 미래 구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수준은,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저는 정말로 비판합니다. 이것을 낡은 동서냉전의 이념을 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을 더 넓히는 데 정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드에 찬성하면은 안보를 튼튼히 걱정하시는 분이고, 사드에 반대하면 무슨 세력이라고 국민을 이분시켜 놓으면 이 국가적인 총력 안보 체제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이든 우리의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책이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이 의제를 정치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일관된 대북과 아시아의 평화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일관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제안합니다. 그 덧붙여가지고서는 그 오락가락한 이 정권마다 이런 대북 정책이 이런 북핵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승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뭐 사드 배치 결정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결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능하면 우리가 정권이 좀 바뀌더라도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이끌어왔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부터 남북 기본합의에서부터 그 6.15에서부터 14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많은 또 장관급 회담도 몇 차례 있었고, 그 기저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기저를 저는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 기저의 핵심이 뭡니까? 전쟁하지 말자. 전쟁 안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야, 웬만하면 서로 존중해라. 체제 존중하고. 자,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선언에 이르기까지는 교류, 번영, 평화체제로 가자.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가기 위한 우리의 일관된 전략과 컨셉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 정치는 대북 평화 노선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을 종북 좌빨이라고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주장을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고민한 결과였다고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교류와 억제라고 하는 양측의 두 개의 측면을 우리는 대북 정책의 기조로서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억제 전략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도 없이 계속 교류하자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억제 일변도의 지난 8년의 정책 가지고도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류와 억제라는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우리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합의를 좀 잘 만들어 보자. 그것은 역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합의해왔던 기본 합의 선언에 따라서 그 선들을 이으면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해하십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토도 핵무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간에 왜 다른 갈등이 없습니까? 소련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주변국들에 얼마든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세계의 질서와 평화가 5,000년 세계의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평화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연합의 우리의 합의를 저는 기억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계시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 핵 억지 전략의 우산 내에 모든 권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한 자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NPT를 통해서 국제적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얘기한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핵으로부터 위협받았을 때 이 NPT 조약을 이끄는 국제적인 리더들은 반드시 똑같이 핵무기를 직접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준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토에서 미국의 정신이었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상호 방어 조약과 한미의 전략적 동맹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질서 내에서 현재의 북한 핵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국민들 일부에서는 미국이 자기 이익에 가려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럼 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봅시다. 그러나 핵무기 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저희 긍정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워딩이 아닙니다. 예. 기자분들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그 체제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5천만 명 국민의 방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위력과 국방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쪽에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군사 대응 체계와 하나는 국제 외교 역량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관리해내고, 방어적 군사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재래식 무기도 군 지도부에 따라서는 충분한 타격 능력과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국회의 관련 상임이나 관련 기구 내에서 좀 더 면밀한 논의를 좀 해보자는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만 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핵 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저희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그 북한 체제 핵이라는 걸 맡길 수 없다라는 게 국제사회 공감대인데, 북핵 관리를 얘기를 하시면 그 북핵 폐기 내지는 포기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용어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그 용어의 차이를 구분 못 하십니다. 이미 핵 북이 5차 실험을 했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는 일반적 용어로 좀 설명 말씀드렸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러나 외교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는 상태에서 동결하고 이후의 핵 개발과 추진 체제를 막을 것이냐, 이것은 매우 외교적으로 디테일한 용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핵 억지 전략 체제 내에서 또한 한미 전략적 동맹 체제 내에서 그는 충분히 관리 방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가 자위력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방위 조약이나 작통권의 문제, 군사 작전 통제권의 문제, 군사 작전 통제권의 이양에 있어서도 현재 6가지가 유보되어 있는 조항 내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더 주도력을 갖고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높일 것이냐를 높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그 요소에 대한 우리의 대응 체계를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 정도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접어야 되는데 나머지 패널 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시고요. 그 사드는 그러면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핵 억지를 해야 된다 하면 그 사드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드 배치는 찬성을 하시는 건지. 근데 또 한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질문은 그걸로 하고.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방의 도지사로서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럼 뭐 레이더 하나 놓고 방어 그 미사일 한두 개 가는 걸 가지고 뭐 저렇게들 싸운다냐 그래요. 사실상은 우리의 많은 무기 체제 내에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와 그것의 유용성 여부와 그것이 가져올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유불리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좀 있는 겁니다. 이 논의는 그 정도 수준의 논의인 것입니다. 사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애국과 매국을 이념에 있어서의 좌우를 갈리는 주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있어서 사드 배치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것도 있고 미국의 MD 체제에 의해서 요구된 측면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각각의 사드 배치를 놓고 발언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 각각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필요가 있다면 그 미국의 필요만큼 중국의 압박도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조절하고 그리고 미사일로부터 북한 핵으로부터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핵 억지 전략, 전 세계적 질서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은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좀 더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위해서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전략을 좀 논의해 줘야 합니다. 현재 이지스함이 운영되고 있고 공중 조기 경보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 조기 경보함과 이지스함은 참여정부 때 최초로 발주시킨 사업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이지스함과 공중 조기 경보함으로 인해서 아시아 일대의 2000km 반경 내에 있어서의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획득력과 기획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 정보 기획과 판단 능력은 역시 작동권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이 불안을로부터 대한민국 지도자가 어떤 경우이든 제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안보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전략적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에 더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좀 더 나눠보자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얼마 전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김종필 전 총리는 지금 충청의 원로시고 또 우리 안 지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좌절을 겪은 정치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JP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충청도의 대망론을 짚히는 그런
행태는 아닌지 JP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아마 김정표 총재는 대개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잘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가. 네, 평가. 김종필 예, 총재에 대한 평가요. 예. 그것도 또한 그 시대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신정록 의원 예. 간단하게. 저기 김영란법 시행일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도지사도 현장 행정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각별하실 것 같아요. 그 김영란법 시행이 불러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에 축산업을 하고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을 바라보면 저도 같이 한숨이 나오죠. 걱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되고 오늘 우리 충청남도가 홍성과 충청남도 한우 생산량이 전국 1등 지역입니다. 행성 한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홍성 한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정말로 마음이 너무 무겁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을 지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최종 합헌까지 내린 많은 우리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면 그 법을 우리는 이제 거역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시민사회나 공직사회나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 부탁에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이 확실히 달라져야 되겠다. 김영란법은 우리 시민사회 문화의 새로운 시민의 공적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할 때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세 가지가 정밀하게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소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플로어에서 뭐 단답형 질문인데 하나는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고 답변을 뒤에 별도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금강 정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밝혀달라고 우리 박석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표께서 하셨고요. 별도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규진 이제 관훈클럽 회원님께서 건국일을 언제로 생각하느냐, 48년 8월 15일이냐,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되어진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연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너무 역사학자들의 주제로 좀 많이 좀 넘겨주시고 현실의 정치인들은 이 논쟁에 대해서 너무 가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뭐 짧게 뭐.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저의 포부나 소신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포부를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진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제가 협조를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용서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에 산업화 보릿고개를 넘겼던 아버지 세대를 이어받아서,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식민지를 겪어야만 됐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그 좌절도 우리가 이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 양극화, 경제적 성장 동력의 쇠잔, 그리고 각종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들, 자, 이 요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전환시켜보자. 저는 그것이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들 싸워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의미 있게 싸워라. 예, 제가 실력과 소신으로는 정말 엄격하게 경쟁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형제와 우애는 다치지 않는 그런 좋은 경쟁과 민주주의 지도력을
어떤 민주주의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희정 지사 모시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말씀, 힘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식적인 토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제 감사패를 드려야 될 순서인데 그러면 바로 감사패 수여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 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관크로원 귀화를 초청 연설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화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9년을 이어온 관크로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6년 9월 22일 관그룹 총무 이강덕. 자, 이것으로 두 번째 토론 마치고요. 27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모시고 다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